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57회 선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건네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소울입니다. 비주류와 마녀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정빈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에피소드네요. 네. 감회가 색다르죠? 오늘은 많이 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근황을 얘기하고 시작해 볼 건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즌4 시작하고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빈동님 얘기해보시죠. 저요? 네. 저는 어마무시한 근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저 요새 행복론을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 네. 최근에 카라반 캠핑 여행을 다녀왔다. 오. 말씀드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끌려간 거 아니고요? 끌려갔으나 행복론을 다시 되뇌이고 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오. 생각하면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캠핑 얘기 후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방송에서 왜 조금 가냐? 힘겹다라는 별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카라반 캠핑은 달랐다. 오. 카라반 캠핑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 안에만 있고 차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뭘 더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캠핑카에서 노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너무나 좋았다. 노동이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뭐 먹고 치우기만 하면 되니까 네. 되게 행복했고. 글램핑이네요, 글램핑. 글램핑이죠. 그죠? 글램핑인데 그 숙소가 그냥 차인 차인 거죠. 거죠. 그러니까. 카라반인 거고. 그래서 되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인천 대부도였나? 뭐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꽤나 먼 곳에 갔다 왔고 칼국수도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놀았다. 끝. 잘하셨네요. 행복했다. 긍정적인 일 하나 쌓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뭐 없습니까 근황? 저는 근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11월 1일 제 싱글 앨범이 하나 또 오. 나왔습니다. 11월 1일? 네, 11월 1일. 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또 다른 앨범이 하나 나오고요. 오. 네. 11월 달에 2개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바빴다. 네. 뭐 제목이 뭡니까? 그 11월 1일은 제가 작사 작곡한 꽃자리라는 곡이고요. 오. 꽃자리? 네, 꽃자리. 네.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그 꽃이 자라나는 자리를 꽃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말인 거죠? 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카펫이라는 곡인데요. 네. 그 알고 지내던 작곡가님이 저한테 보컬을 요청하셔서 약간 오. 힙합 R&B 느낌으로 네. 네, 그런 곡으로 하나 또 내게 됐습니다. 그것도 뮤비도 찍어가지고 오. 네, 그건 진짜 손발 오그라들어서 못 보겠어요. 본인이 출연하는 뮤비? 네, 제가 막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막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면서 막 노래하거든요. 네, 아무튼 치면 나오는 거죠? 나오겠죠. 네, 그 청문회 때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공동원으로 네, 그거 이제 검색하면 치면은 나옵니다. 나온다. 네. 아니면 뭐 기대가 되네요. 꽃자리랑 카펫 네, 그렇게 지어도 나올 치셔도 거예요. 될 것 같고. 음. 오, 어땠어요? 만족하십니까 좀? 카펫이라는 곡을 작업할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제 의도가 담긴 곡이 아니니까 사람들과 이제 의논을 해야 될 게 좀 많고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좀 의사소통이 필요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꽃자리라는 곡은 온전히 제가 만들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수월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노래는 아니더라도 네. 가사 한 줄을 읊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제가 꽃자리라는 곡을 영감을 받은 문구가 있어요. 네. 그 어떤 분이 인터넷에 청춘은 정말 아름다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댓글이 있나? 뭐 아무튼 네. 그런 글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은 청춘을 되게 아름답고 좋은 걸로 기억하는데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의 청춘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럼 좀 슬픈 내용이에요? 슬프다기보다 힘든 것도 있겠지만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춘, 우리 개개인을 꽃이 피고 자라나는 그 자리라고 뭐라고 하죠? 비유한 겁니다. 네. 사실 들어보고 싶은데 네. 뭐
조금 더 적응이 되면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여기서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뭔 소리야? 나중에 한번 노래도 시켜보는 것도 네. 의미 있지 않나. 아, 전 부정합니다. 아, 그래요? 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긍정해야 돼요. 그래야 행운이 찾아옵니다. 거절합니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부정합니다. 아, 아까 계속 긍정을 말씀하시길래. 그래요? 네. 봉소울 씨, 네. 지금 행복해져야 돼. 저희는 행운을 가져와야 하기 행복을 때문에. 강요하지 말아요. 저 독재자야 뭐야? 안 돼. 이제 행복을 강요해야 돼. 네. 어쨌든 간에 음. 공동운이라고 검색하면 네. 소울님의 앨범 네. 들으실 수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음,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쯤이면 다 올라가 있겠네요. 그렇죠. 꽃자리는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카펫은 이제 날짜에 따라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네. 일단 들어보시고 만약에 좋으셨다면 한 줄 네. 댓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듣고 네. 월간 리서트 때 한편 품평을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 해주세요. 제가 행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하시죠. 저는 예전 근황에서 풀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네. 경주도 갔단 말이죠. 거기서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셨던 미술관에 갔어요. 네. 어느 분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주의 솔거미술관이라고 소산 박대성 화백이 지으신 미술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경주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네. 네. 흔히 이제 역사적인 부분만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솔거미술관 가시면 그 박대성 화백의 수묵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박대성 화백은 한 번 화제가 되신 적이 있어요. 네. 2번이다. 한 번은 RM이 그 솔거미술관 가가지고 맞아. 인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맞아. 화제가 랩몬스터. 됐었고요. 그리고 또 네. 요새 그렇게 안 불러. 아, 그래? 랩몬스터라고 안 불러요? RM이에요. RM이라 불러요. 그래? 옛날 사람. 그리고 또 한 번은 네.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박대성 화백이 긴 작품을 만드셔서 그 미술관에 설치해 두셨는데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네. 와가지고 아이가 그 작품을 타고 논 거예요. 어. 근데 화백이 둬라. 손해배상이며 그 클레임을 가족한테 걸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아이가 내 보물이다. 맞아, 봉황이다. 아, 봉황이다. 저 아이가 내 봉황이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 작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겠냐. 라는 그런 아주 멋진 말씀으로 유명해지신 적이 또 있어요. 박 누구죠? 박대성 화관. 박대성 화관님의 네, 봉황론. 화가님. 네. 갑자기 모두 다 이제 올리네. 착착해야죠. 그게 되게 인상 깊게 저도 봐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고 김건희 회장님의 아주 김건희 씨지? 이거 죄송해요. 뭐가 뒤섞였네요? 네. 고 이건희 회장님의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편집해주세요. 고로 만들어. 헷갈렸어요. 의도가 담긴 겁니까? 없습니다. 네. 회장님의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작품을 이건희 회장님이 소장하고 계신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명성에 걸맞게 보러 가시면 작품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지만 정말 강렬한 수묵화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감성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게 수묵화인데 요즘 감성의 힙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한번 가서 요즘 감성과 옛날 감성의 콜라보를 감상하고 오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들이 다 우리나라를 소재로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특히 경주의 문화 유적들 그리고 경주의 혼이 담겨있는 그런 장소들을 소재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경주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화가분의 작품은 좀 값이 나갑니까? 아주 많이 나가죠. 아, 그래? 네. 아주 많이 나갑니다. RM이 픽하면은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던데. 아, 예술품이요? 보통 RM은 한국의 현대 화가들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묻혀져 있는 화가들의 작품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좀 오르게 하는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RM이고 다른 한 명이 현우진일걸요? 둘이 미술품 그 수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게 퍼지고 나서 되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작동 원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뱅크 씨도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가 부부 시절 때 그 뱅크 씨의 작품을 주목해서 또 한번 값이 뛴 적이 있고 또 그전엔 배우 주드로가 뱅크 씨의 작품을 많이 사들여서 또 한 번 이름이 올라간 그런 원리가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쪽 시장도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뭐가요? 비싸서요? 네. 그림 그리세요. 나림님이 저희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주시면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딱 샤라웃 해주시면. 네. 내가 좀 해킹 능력이 있으면 네. 해가지고 우리 샤라웃 하면은 되게 늘 텐데. 긍정하세요. 근데 아림님의 그런 행보가 저는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게 네. 저는 그 미술 이제 작가님들은 잘 모르지만 가끔 이제 음악가 분들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 분들을 아림님께서 되게 맞아요. 스토리에 홍보해주거나 샤라웃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게 저는 되게 선순환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유 씨도 자주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후배님들이랑 같이 작업하기도 하고. 우리도 네. 픽 됐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누구든? 박대성 씨한테. 유생님 근황 말씀해 주시죠. 저는 뮤지컬 한 편 봤습니다. 화제의 뮤지컬 킹키 부츠. 왜 화제예요? 롤라, 쥐롤라. 네, 쥐롤라 때문에. 그 이창호 씨? 네. 사실 손이 선뜻 안 가던 뮤지컬이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네. 꼭 다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창호 씨 그래요?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참고로 지금 쓴트님 이창호 씨 누군지 모릅니다. 진짜요? 제가 눈치 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맞죠? 네. 누구시죠? 그 빵성국이라는 데서 하는 뮤지컬 네. 스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일단 빵송국이 뭔지를 몰라.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에서 이창호 씨가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자기가 뮤지컬 배우인 척 하면서 뮤지컬 넘버들을 하나씩 불러요. 네. 누구죠? 카페 사장이셨던 분? 카페 사장이요? 네, 최준 하셨던 분. 박혜준? 네, 박혜준 맞나? 그분도 나오시고 곽범 씨도 나오시고 네. 최근에는 그 김원훈 씨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 지난 시즌에 아마 이 킹키부츠의 롤라, 랜드 오브 롤라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킹키부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재밌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래서 블루스키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구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쓴트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개그맨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뮤지컬 스타라는 약간 뮤지컬의 특정 부분을 패러디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거야. 거기서 유명 코미디언인 이창호 씨가 킹키부츠의 특정 캐릭터를 이렇게 패러디했던 거죠. 그거 보고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한 거고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원래 노래를 잘하시나 보네요. 아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레슨해 주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연습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이게 약간 부캐처럼 네. 뭔가 이제 몰입을 하셔가지고 진짜 자기들은 뮤지컬 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 세계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그 뮤지컬 배우들한테 막 가르치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요? 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뮤지컬 엄청 오래 하신 분들 나왔을 때 막 후배인 것처럼 다루고 막. 혹시 부캐도 설명드려야 됩니까? 압니다. 알죠? 김혜준 씨예요. 그리고 박혜준 씨라고 하셨죠? 박혜준 씨 배우 김혜준 씨는 아닌가요? 압니다. 아까 박혜준 씨라고 했나요? 그랬던 것 소울님이 같아요. 그랬나요? 당신이 그랬어요. 김혜준 씨입니다. 박혜준 씨는 4등에 나오는 배우예요.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 그 대사했던 사람. 사랑에 빠진 게 산 빠져야 안 돼. 죄는 아니잖아. 가 박혜준 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다들 성을 많이 헷갈리고 이게 다 김건희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얘기해도 돼요, 죄송해요. 그거? 편집할 거 아니었어요? 편집할 수 없다. 그러면 근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울님의 에피소드로 넘어가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요, 이제 곡을 발매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타이밍이 좋네. 네, 하필 제 근황과도 좀 연결이 됐고 이게 왜 선물 같았냐고 느끼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스스로한테 줬던 선물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한테. 왜냐하면 저는 저부터 말하면 제가 저한테 줬던 선물 중에 가장 큰 건 제 첫
음원이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였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냥 음악을 좋아했고 좀 오래 해봤으니까 음원을 발매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뛰어들었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결국에 음원이 나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선물 같았던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생일마다 스스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진짜요? 네. 뭐예요? 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값비싼 것들 있잖아요. 제 수준에서 값비싼 것들. 르메르?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네. 아닙니다. 노에베는 뭐야? 그것도 명품이에요? 로에베 그때 한번 얘기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평소에 이거 내 수준에 조금 비싼 물건인데 하는 거를 살 때도 있고 아니, 여행도 이거 지금 조금 무리인데 하지만 생일이니까 나에게 한번 선물을 줘볼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실 만들기죠. 그래서 작년 생일 때 뭐 받았어요? 스스로한테요? 작년 생일 때 저 스스로에게 좋은 코트를 해준 것 같아요. 100 넘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평소에 그 선뜻 손이 안 갔던 그런 물건이나 경험들 네. 그게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스스로한테 뭔가 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 네. 빈동님은 하시나요? 스스로한테? 없죠. 그죠. 그죠? 그조는 뭐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물리적으로 소비도 많이 안 하시는 편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아직은 긍정의 시작 단계니까 맞아요. 스스로한테 뭔가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엔 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본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뭔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야겠다라는 사고 자체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쓴트님 같은 분을 보면 신기하면서도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구나. 부럽기도 하고. 저는 당장 저한테 돈이 주어져도 뭐 사야 될지도 모를걸요. 그 정도로 그래 왔다. 슬퍼지는데? 행복해야지. 너 왜 나한테 선물한 적이 없었을까? 저도 그 생각에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딱 이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빈둥님한테 이 팟캐스트도 혹은 다른 활동들도 선물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식의 사고 전환을 하면은 사실 많죠. 그죠. 근데 다만 물질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선물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없는 거죠. 유생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생각되는 거는 제 학위 논문. 제가 이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해가지고 사실 읽어보면 좀 짜증나고 왜냐면은 너무 못 썼거든요. 좀 급하게 졸업해가지고 못 써가지고 다시 읽어보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상 딱 책자 나왔을 때 막 울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그래서 음원 나왔을 때 좀 케이크 같이 단 디저트를 잘 안 좋아하는데 케이크에 초불었어요 혼자서. 잘하셨네요. 근데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소울님이나 유생님이 말한 거는 성과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트님이 말한 차원의 선물 같은 건 없어요? 본인한테 줬던 거. 그렇게 따지면 소울님은 케이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물리적인 저도 소비나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이런 성과를 먼저 생각해낸 것 같은데요. 저도 돈이라기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딱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마는 정도거든요. 혹은 소비에서 무언가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향수. 향수를 그럼 주기적으로 본인한테 선물해요? 첫 월급 받아가지고 되게 비싼 향수 샀거든요.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얼마죠? 한 30, 40 정도 되는데 비싸네. 그럼 그거를 뿌려요? 아니면 그냥 선물로 간직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뿌려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안 뿌려요. 네. 아, 진짜? 아무튼 이렇게 본인들에게 줬던 선물을 먼저 한번 얘기해보면서 가볍게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저에게 줬던 선물, 음원. 여러분들은 이제 음원을 들으시잖아요. 네. 많은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 이 음원이 내 귀에 닿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음원을 만들 때부터 유통을 해서 우리 귀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제가 그 과정들을 오늘 쭉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주라니 그랬더니 왜 자기 선물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네, 저희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나도 음원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뭔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고 생각보다 쉽잖아. 그럼 나도 선물을 한번 나한테 줘봐야겠다. 이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얘기니까 그렇지. 여기서 급발진을 하는데요? 네. 갑자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원 내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은 내 인생에 멜로디를 하나 남겨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줘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장의 선물은 안 되더라도 잠재적인 선물을 주는 거네요. 맞아요. 언젠가 음원을 낼 수도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왜냐하면 오늘 진짜 얘기 듣고 나시면은 생각 들겠지만 너무 쉬워요. 네, 음원 내는 게 너무 쉬워서 진짜 지금 당장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원을 내는 과정을 알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하는구나. 네. 이 정도로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또 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만든 노래로 누군가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선물로서 이렇게 좋은 멜로디를 선물할 수도 있어서. 네. 유생님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시했지만 제가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장변동의 행복론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나 봅시다. 제가 볼 때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 마저 해야 됩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제작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음악 제작의 3요소는 보통 작사, 작곡, 편곡 이 세 가지를 3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원을 만들기 위해선 너무나도 당연하게 작사, 작곡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작곡 어떻게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들은 작곡을 어떻게 할까? 피아노나 기타로 먼저 시작을 하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영감이 떠오르면은 그 멜로디를 중심 멜로디로 해가지고 쫙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 씨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던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체계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멜로디만 떠올리게 되면 나머지 작업은 되게 기계적으로 하는 듯한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특정 그 코드? 네, 코드나 이런 게 반복되고 대중적인 코드를 입히게 되면은 은근히 되게 빠른 작업으로 마칠 수 있다. 박명수 씨가 그렇게 만드시지 않나요? 박명수 씨가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뭐 한 달에 7곡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어떤 가요가 거기서. 네, 맞아요.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그래서 그때 막 오프닝 때 한 달에 7곡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박명수 씨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나요, 보통? 맞아요. 그래서 작곡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드를 먼저 이제 한 좋아하는 코드의 진행들을 한 3개, 4개 정도로 코드를 먼저 쌓아놓고 그 위에 멜로디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는 멜로디가 갑자기 문득 너무 좋은 게 떠올라서 그 멜로디에 코드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전혀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코드와 멜로디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코드는 이제 보통 3화음을 많이 쓰는데요. 화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 3개 정도 쌓인 것들을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 미, 솔 이렇게 딱 3음을 한 번에 잡으면 C 코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코드라고 하고 멜로디 같은 경우엔 단음들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음들이 도, 다음에 레, 그다음 미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빈자님 피아노 쳐본 적 있어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 쳐본 적 있어요? 피아노 쳐본 적 있죠. 오른손이 멜로디고 왼손이 맞아요. 코드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뭐냐면
빈둥님이 알고 계시는 노래에 가사가 입혀져 있는 그 멜로디들, 그것들을 멜로디라고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악기들이 연주를 하는 것들을 보통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나 피아노 같이 코드를 치면서 계속 그 위에다 멜로디를 생각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먼저 뭐 좋아하시는 메뚜기 월드 이렇게 멜로디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작사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좋아하는 뭐 글귀나 거기서 영감을 받고 글을 이제 운율에 맞춰서 쓰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멜로디를 입혀보는 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곡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드에 멜로디를 그냥 흥얼거리는 건데, 그 윤종신님 따라하는 그 성시경 그 영상 혹시 아세요? 네. 그 성시경님한테 윤종신님이 이제 곡을 주셨을 때 거기에 이제 가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멜로디만 있는데 뭐 스르르르루라 스르르르루라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이거를 이제 가이드 녹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사도 없이 멜로디만 녹음하신 다음에 거기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어떤 악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아노나 기타 이렇게 화음을 이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먼저 연주를 하면서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쌓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엔 미디라고 하는데 전자음악, 전자 악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트랙이라고 하는데 비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힙합 하시는 분들이 비트 주세요 할 때 그 멜로디 없이 나오는 음악들 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돌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로 음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따로 만드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디로 음악을 먼저 만드시는 분들을 보통 비트메이커, 트랙메이커 뭐 이런 말로 지칭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만드시는 분들한텐 탑 라이너. 네, 탑 위에다가 라인, 멜로디 라인을 그린다는 의미로 탑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 발매된 곡들을 이제 멜론이나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음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설명 중에선 이 음악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크레딧이 있거든요. 영화랑 똑같이. 최근에 발매된 아파트. 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라는 곡도 보면요, 작사 작곡 편곡에만 거의 10명이 넘게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후렴 부분만 만드시는 작곡가가 따로 있고요. 혹은 댄스가 나오는 부분을 따로 만드시는 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잔잔하게 시작하는 부분만 만드는 작곡가도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작곡가랑 작사가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뉘어서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받는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면 어떻게 나누는 거죠? 이것도 다 퍼센테이지로 다 나눠서 가져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산의 복잡성이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음악 말고도 똑같지 않나요? 영화 같은 것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 저작권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으니까 수당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쪽은. 그러네요. 아니면 처음 고용할 때 이제 돈을 드린다거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러면은 김이나 같은 작사가는 작곡이 된 곡을 보고 작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작곡가들, 그러니까 이걸 작사 작곡을 한 번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작곡가 같은 경우에 직업적으로서 작곡가 분들은요,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레퍼런스 산물 곡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한 3-4곡 정도를 준비해 주셔서 이 작곡가 분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곡들과 비슷한 요즘에 댄스 음악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제 작곡가 분들은 유사하지만 겹치지 않게끔 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아니면 작곡가가 직접 작곡해서 데모를 돌리지도 않고 돌리는 경우가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작사를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작사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작곡을 하시고 거기에 가이드 보컬이라고 하는 되게 의미 없는 가사들로 막 이제 녹음한 거에 김이나 씨 같은 분들이 작사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테이 씨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사 후보를 몇 개 이렇게 쭉 10개 좀 깔아놓는데요. 소속사에서. 그래서 거기 투표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하기도 하고. 요새는 보통 다
그 블라인드로 하는 거 어떤데? 네, 블라인드로.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작곡과 작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요. 작곡은 저 같은 경우엔 보통 코드를 먼저 좋아하는 코드를 3-4개 정도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계속 반복을 시켜요. 루프를 한다고 하는데 그 3-4개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거기에다 다양한 멜로디를 계속 만들어 봅니다. 멜로디에 대한 영감은 어떻게 나오나요? 멜로디에 대한 영감은 사실 없어요. 진짜 계속 만들어보고 불러봐야지 불러보고 나서 이거 괜찮다 싶을 때 그냥 딱 정해지게 돼서. 그러니까 없다는 게 본인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있겠지만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표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네, 표절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거는 멜로디예요. 코드 진행은 아무래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멜로디가 혹은 그 곡의 분위기가 표절의 정도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멜로디를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다 혹은 뭐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좀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좀 기계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좀 기계적으로 보라면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밖에 없잖아요. 네. 뭐 샵이나 플래시 같은 경우엔 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계적일 수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은 너무나 뭐랄까 고통이 수반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감은 없겠지만 네. 본인이 멜로디를 더 잘 구상하게끔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 환경이라든지. 저 스스로한테? 저 스스로한테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멜로디를 계속 생각해요. 생각해? 그러면 네. 그 작업실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 그냥 침대 가끔씩 저는 이찬영 님이 작업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보고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은 진짜 뭐 소파 위에서 기타를 치시기도 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막 보면서 노래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래서 막 작업실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도 혹은 운전하다가도 좋은 멜로디가 생각이 나면 바로 녹음을 해놓는. 그게 영감 아니에요? 이걸 영감이라 하나요? 네. 어디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문득 떠오른 거. 그게 영감이죠. 문득 떠오르는 거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떠오른다? 네, 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녹음하다가 갑자기 막 떠오를 수도 있는 거네? 아니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영감보다는 악상이 떠오른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떠오른다고 해도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에 맞아요. 있는 곡들이랑.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10cm의 권정열 씨가 네. 막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서 막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고영배 씨 있잖아요. 소란의 고영배 씨가 만들어둔 걸 똑같다. 이래가지고 공동 작곡을 하신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만들어둔 노래였는데 이거 내가 만든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놨더니 알고 보니까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희열 씨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유희열 씨가 그 무한도전에서 뭐 김조한 씨하고 뭐 몇몇 분한테 그 준 곡이 있는데 그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원곡의 안무를 똑같이 무한도전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한 거야. 그게 되게 의아하더라고. 진짜 알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 안무까지 한 거 보면은 그거는 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진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그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생각도 수도 있을 것 문득 같아요.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대조해 봤을 때 본인이 되게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진짜 소울님 말대로 그게 진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춤도 나오고 막 노래도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유희열 씨 정도 되는 작곡가였다면은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노래 몰라? 따라단딴딴딴딴딴딴딴딴 잘하네요. 유명한 곡인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곡을 이제 멜로디를 만들면서 딱 그런 논란들을 마주했을 때 이거 그렇게 의도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들어주는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팬들이. 그럼 팬들이 아직 형성되지 아는 마이너한 가수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다가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저같이 인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은 이제
뭐 회사라면 그 네. 음악들을 많이 들으신 직원분들이 이거 어떤 곡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지만 혼자 발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지적해줄 사람이 없죠, 사실상. 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승철 씨 네. 소리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가지 말라고 소리쳐. 그 노래가 Listen to my heart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맞아. 근데 작곡가분이 자기도 무의식 중에 작곡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승철 씨가 다 책임져 줬어요. 근데 없는 것도 신기하다. 뭐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쵸. 있을 법한데. 요새는 할 수 있긴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리포트 같은 거 베꼈으면은 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다 나오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유료일 것 같아. 비싸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은 안 할 것 같지만. 뭐 요즘엔 AI 기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렇게 뭐랄까 유사한 것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곡이 좀 기계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작곡이 쓰이는 코드가 사실상 6개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우리는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아토닉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C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런 것들이 6개 나열된 코드인 건데 그 코드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그 말은 즉 자주 쓰이는 코드 진행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머니 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머니 코드는 이제 그 코드를 쓰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곡을 만들 수 있다. 뜻으로 머니 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머니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51이라는 코드입니다. 251. 251이 뭐냐면 우리가 다이아토닉 코드를 C, D, E, F, G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A 그렇게 B까지 했을 때 두 번째 오는 코드가 D잖아요. 그 다섯 번째 오는 코드가 G 코드고 1이 C 코드잖아요. 그래서 C 조성에서 D, G, C 이렇게 진행되는 코드를 우리는 251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251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꽃자리는 아니에요. 꽃자리는 1도, 4도, 1, 4, 1, 4 반복인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코드가 유사하다 보니까 이 코드만 계속 치고 있으면 진짜 한 수십 곡은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코드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 표절 논란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드를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박자를 딴 할 건지 따단 할 건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이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코드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코드가 D라고 했잖아요. 이 D에는 F 코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코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우에서는 좀 늘어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쓰이는 코드의 진행들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재즈라던가 R&B 같은 곡들은 뭐 7, 뭐 11 약간 텐션을 넣어줄 수 있는 다른 음들을 좀 넣기 때문에 조금은 다채롭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음악들은 이 간단한 다이아토닉 코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드들을 딱 이제 정하고 나면 그 위에다 멜로디를 흥얼흥얼거리면서 작곡 그리고 거기에 가사를 대충 입히시면 착사해요. 너무 쉽죠? 여기에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타를 치셔도 혹은 피아노를 못 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251 진행을 치면 그 진행에 맞는 기타 혹은 피아노가 나와요. 거기에다 혼자 멜로디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좋은 멜로디인 것 같다 했을 때 거기에다 코드를 입혀달라고 하면 입혀주는 요즘엔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과 작사가 일단 접근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나만의 멜로디를 흥얼거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빈둥님? 네. 아, 있어요? 네. 오. 따라따따따따따 아까 했잖아. 아니 자기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스스로. 거. 그래 그게 그건데. 표절이잖아요. 나만의 멜로디를 흥얼거린 적은 없죠. 살면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유생님은요? 저 친구가 난 니가 싫어송이라고 만든 적이 있어요. 난 니가 싫었어? 난 니가 싫었어. 그래서 난 니가 싫어 이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잘 떠올리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물어봐 놓고 순순히 네. 그런 식으로 반하면 어떡해요.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서 줘야죠. 난 니가 싫었어 했는데
근데 저 그런 적도 많아요. 꿈에서 네. 너무 좋은 노래가 떠오르는, 막 꿈에서 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녹음해야지 하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녹음을 했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아니 근데 유생님은 노래를 애초에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해요? 저 옛날에 피아노 배우고 이런 음악 공부를 좀 제가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교회에서는 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그 찬양단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때 좀 가까이 음악과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떠오르는 것조차도 신기하다. 근데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아저씨 특 해가지고 말끝마다 멜로디 붙이고 내가 뭐 가방을 어디 뒀더라 뭐 이렇게 멜로디 붙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안 하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순트님은 있으세요? 그런 멜로디 써본? 저는 계절마다 이제 산책하거나 하면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을엔 흔들리는 낙엽이나 나무가 보이고 네.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냥 재미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뭘 만들어? 그 멜로디를 가사랑 같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입 밖으로 내. 흥얼대요? 가까이 두고 싶다는데? 난 네가 싫어.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뭐 바람이 낙엽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고등학생 때 또 동요 작곡 시험도 본 적 있어요. 음악 시간에. 작곡 시험을 봐? 작곡 수행평가를 해본 적도 있어요. 칭찬받은 적 있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은. 그러니까 문제는 저도 흥얼거려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 되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메모를 꼭 해야 돼요. 저도 근데 되게 많아요. 자다가 꿈에서 너무 좋은 멜로디가 나타나서 진짜 미쳤다. 나 진짜 프로인가? 하고 막 해고 들어봤는데 진짜 이상한 경우 저도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뭐요? 난 네가 싫었송으로 뭐 하나 만들어보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까 멜로디만 있으면 코드 입히는 건 금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요. 코드 입히는 건 쉽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곡을 써본다면 어떤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은지가 궁금했어요. 뭐 멜로디를 만드신다곤 했지만 뭐 장르가 뭐 약간 힙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즈가 될 수도 있고 발라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음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음악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 버킷리스트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곡 하나를 단체로 불러보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논스톱 노래 같은 거 아세요? 뭐였죠? 시트콤 논스톱에서 나오는 노래 같은 거. 그댄 달라요? 그댄 달라요는 솔로곡이고 다 같이 이제 단체곡이 하나씩 있어요. 특히나 논스톱 4의 단체곡인 우리가 있잖아 이런 거를 저는 좋아했는데 다 배우들이니까 본업이 가수가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투박하지만 다 같이 파트를 나눠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내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이 사람들이 다 해주면 우리가 다 분배해가지고 무한도전에서 그 멤버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단체곡을 가져보면 되게 큰 선물이지 않을까. 선물 맞죠? 본인이 만들어줘야 선물이죠. 개교한센 단체곡을 한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느낌의 곡들은 오히려 너무 잘 부르면 재미없어. 맞아요. 서툰 맛이 있죠. 그치, 뭐 투박한 맛이 있어야지 조금 애정이 가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만약에 하게 되면 악기 하나씩 잠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난 네가 싫었어. 네가 싫어. 손님들 오시는데 그렇어. 난네가 좋아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인생의 하나의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노래는 또 한 단계 다르니까. 두 분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한다 하면 장르나 뭐 메시지나 이런 것. 저는 뮤지컬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뮤지컬 한 편을 좋은 내용으로 잡아서 거기 맞는 음악들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뮤지컬 음악은 되게 넘버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되게 어렵겠네요. 한 편을 만들려면. 리프라이즈도 많고 해가지고 주된 약간 클래식에서 주제 선율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쭉 끌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화려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편곡이 빵빵하게 들어간 거. 그래서 그런
좀 화려한 뮤지컬 음악이 좋아서 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가수 스타일의 음악을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 그런 음악이죠. 아주 좋아합니다. 승트님은요? 저는 제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만든다면 만들 수 있을 음악은 동요풍의 음악들 그런 단순한 멜로디밖에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바람이 이거 봐 벌써 하잖아요. 아니 아까 승트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아까 승트님이 한 제가 거예요? 한 거예요. 글쎄 잊었어.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어. 바람이 그다음 가사 뭐라고요? 낙엽이 바람이 이거였나? 맞아요. 이런 거를 의도한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아니요. 근데 이 어떤 곡을 쓰고 싶으냐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고 나면 방금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편곡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편곡이 뭔지가 가장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작사 작곡은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이제 편곡이라고 하면요. 주선율, 그 멜로디를 뺀 나머지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타에다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딱 해요. 네. 그럼 이제 이 곡을 기타와 보컬로만 가져가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드럼, 베이스, 건반 혹은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추가되면 더 좋다고 느낄 수 있으면 그때 그것들을 추가해주는 작업을 편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그걸 왜 굳이 나눠 놓는 거죠? 작곡과 편곡을? 그러니까 애초에 편곡까지 하면 네.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작곡도 하시면서 편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트랙을 만드시는 분들, 아까 그 힙합 MR 만드시는 분들은 네. 작곡과 편곡을 거의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악기에 대한 지식이나 뭔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제 편곡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혹은 편곡이 악기를 추가하는 것 외에 곡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예를 들어서 후렴이 너무 멜로디가 좋게 나왔어. 네. 그러면은 후렴을 맨 처음에 배치시켜서 사람들한테 이목을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곡 구성을 막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뼈대 만들어 놓은 이 멜로디와 가사를 어떻게 하면 너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악기가 들어오면 어떤 것들이 더 추가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편곡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울님 본인은 편곡까지? 저는 하십니까? 편곡까지는 잘 못해요. 그래요? 근데 저도 편곡의 그 의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작곡가님과 좀 상의를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뭐 미디 같은 거에 소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이한 그 소리들 이런 것도 다 편곡 과정에서 집어넣는 거죠? 맞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미디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곡가가 그걸 다 하시긴 해요. 네. 그럼 편곡자한테도 저작권이 돌아가요? 네, 편곡자분들에게 일부 들어가는 걸로. 일부. 그래서 크레딧에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게 리릭, 작사, 작곡, 네. 편곡 이 세 가지가 제일 위에 올라가요. 그럼 소울님도 이번에 편곡자한테 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번엔 작곡가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같이 작곡, 편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래밍적인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를 계속 제시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곡자까지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기타 한 대에다가 노래만 하고 싶다 하면 편곡도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죠. 작사, 작곡, 편곡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음원이 끝입니다. 편곡이 엄청 중요해요. 편곡이 중요해요.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표절 논란이 주 멜로디가 비슷하냐도 있지만 편곡이 유사하냐가 굉장히 커요. 이게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해서 코드가 유사하다고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코드를 어떻게 배치했고 어떻게 연주했고 어떤 악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표절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베게리 님이 자신의 곡 0310이란 곡이 좀 표절이 된 것 같다라고 맞아. 제시했던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을 들어보시면 멜로디는 다 달라요. 근데 들어보면 코드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악기가 들어오는 순서가 똑같아요. 처음에 단순하게 기타로 시작하다가 후렴이 시작할 때 모든 악기가 들어오는 것도 같고요. 네. 그다음 싱코페이션이라고 해서 박자를 조금씩 땡기는 연주가 있는데 네. 그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의 그런 곡이 됐습니다. 아무튼 편곡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편곡을 본인이 하신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편곡비가 만약에 편곡자에게 부탁을 한다면 한 50만 원? 에서 좋은 분한테 맡기면 500만 원? 뭐 되게 그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돈도 주고 저작권도 줘요? 그쵸.
저작권도 이름이 등록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편곡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다 하면 뭐 이 정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 이번 에피소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완성이 되면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가 녹음의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 녹음을 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리얼 세션, 이제 실제 악기들을 쓰고 싶으면 그분들에게도 또 녹음을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녹음실을 대여를 해서 보통은 녹음실 대여를 뭐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프로라고 하는데요. 한 프로가 보통 한 3시간? 뭐 2-3시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프로에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녹음실에는 엔지니어 분이 반대편 방에 있고요. 저희는 그냥 마이크만 있는 방에서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맡아주시는 분과 이제 저희 작곡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토크백이라고 보신 적 있죠? 누르면 얘기하는 거.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디렉팅을 봐주세요. 아, 그 값이 2-30만 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녹음실 대여하는 것만 2-30이에요. 아, 그럼 그 값은 따로 주고? 그쵸. 만약에 디렉팅을 봐주시는 작곡가분이 계시면 그냥 그분한테 돈 없이 그냥, 왜냐면 우리 곡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디렉팅을 봐주시는 분을 또 섭외하고 싶다 하면 또 돈을 드려야겠죠? 그게 프로듀서들이 주로 하는 맞아요. 거죠? 네. 이제 프로듀서분, 왜 JYP, PD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녹음할 때 되게 섬세한 것들을 조정해주세요. 그래서 이 섬세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섬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 아니라, 아 발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말해줍니다. 너무 아야. 지금 어로 좀 바꿔야 돼 라거나 그럼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 아니면 뉘앙스가 혹은 소리가 좀 어떤 것 같아를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그걸 캐치를 하지 못해서 보통은 밖에서 그걸 디렉팅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악기들을 원하신다면 요즘은 컴퓨터 악기가 너무 좋아서 베이스 드럼 정도는 컴퓨터로 찍지만 기타 이런 것들은 좀 리얼 현장 악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보통 한 2-30만 원씩 제 요청을 합니다. 다 돈이네. 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100만 원 썼어요. 근데 만약에 내 곡이 정말 화려했으면 좋겠다, 오케스트라를 쓰고 싶다 하면 이제 5명이서 오는 것만 해도 한 200-300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크나요? 이게 큽니다. 네, 커요. 네, 이제 컴퓨터로 했을 때 요즘에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특히 이런 현악기들 있잖아요. 네. 이 현악기들 같은 경우엔 그 느낌들을 살리는 게 실제로 연주하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좀 차이가 큰 편인데 이제 뭐 건반, 드럼, 베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컴퓨터로 많이 찍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곡 가지고 녹음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을 이제 믹싱 마스터링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약간 편곡이라면서요. 그거는 편곡까지 가장 마음에 몰랐던 거고 네. 믹싱 마스터링은 뭘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이게 하나가 있고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생각도 들고 음을 조금씩 만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죠. 믹싱은 이퀄라이징을 맞춰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징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믹싱 과정을 빈동님께서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 녹음하는 4가지의 음악 파일 가지고 웨이브 파일 가지고 네. 이거를 잘 섞어서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웅웅거린다 싶으면 그 웅웅거리는 걸 쳐내기도 하고, 혹은 너무 피차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네, 파열음,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과정들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소리를 좀 다듬는 거예요. 듣기 좋게. 네, 이게 악기들마다 주파수들, 특정 주파수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악기들의 위치를 배열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20에서 한 2만 헤르츠까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럼 20 아래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과정을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퀄라이징이라고 EQ라고 하는데 네. 특정 헤르츠들 없앨 수도 있고 특정 헤르츠를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악기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었을 때 더 예쁘게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이 모든 악기들의 소스들을 다 수정을 해서 듣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믹싱 해주시는 분들로 보시면 돼요. 얼마 들죠? 이거는 참 이것도 능력에 따라 달라요. 네. 진짜 믹싱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하면은 음악이 정말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쵸. 근데 일반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듣는 환경이 조금 사실 그냥 이어폰에 듣거나 대충 좀 편하게 들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 음악 들으면 달라요. 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알아본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블랙핑크 곡 작업한 믹싱 하시는 분이 4,000불? 마스터링까지 하면 6,000불 정도 한 곡에 받는다고 해요. 6,000불? 네. 이면 얼마죠? 700만 원? 700? 근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한 곡인데 블랙핑크급이면은 네. 그거보다는 더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블랙핑크급이긴 하지만 블랙핑크도 좀 성공한 곡이 있고 아닌 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곡에 그렇게 이게 고정값이네 거의. 네, 약간의 리스크를 좀 부담한 값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저작권 안 가져가죠? 근데 믹싱 마스터링은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 탑급 엔지니어들은 한 100, 200 정도는 받는다고는 해요. 한 곡마다.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또 악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오케스트라 세션을 내가 쓰겠다 하면 진짜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한 4개의 악기를 쓰고 싶다 하면 좀 금방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음악이 다양한 게 코러스를 쌓기도 하잖아요. 네. 화음을 넣기도 하는데 네. 그 화음도 좌우로 해서 한 2개씩 녹음을 해서 막 20개 정도 쌓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이승환 씨가 예전에 천일 동안 만들 때 미국에서 녹음하셨는데 본인이 100트랙인가 쌓고 황성재 씨인가? 그 작곡가 유명한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한 100트랙 쌓고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들 200개 되는 트랙들을 들으면서 어떤 소리를 더 높이고 줄였을 때 좋은 소리가 들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믹싱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룸 어쿠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스피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쵸. 진짜 믹싱의 실력이 천차만별이라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혁오 밴드는 그 믹싱을 맡기기 위해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믹싱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인디 밴드 가수들 중에 첫 앨범이랑 유명해지고 나서 앨범의 그 소리 사운드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아마 믹싱 마스터링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 첫 앨범을 그리워하지 않나? 약간 맞아요. 그 투박함을? 맞아요. 근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되게 빵빵한 그 사운드를 듣다가 첫 앨범 들으면 너무 투박한 경우도 많아요. 네, 너무 투박해서 조금 이거 좀 빈티나는데 이런 느낌도 드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믹싱 과정에서 보컬 튠이라고 하는 튠도 합니다. 음정을 다 만지고 박자도 만지는 보통 오토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비싼 믹싱을 맡기면 이 음들을 하나하나 다 만져요. 그래서 이 음이 빨리 음을 찾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조절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작업이구만. 네, 맞아요. 김동님이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저음이 너무 적으면 저음을 올려주고 고음을 깎아주는 것들을 이제 컴프레서라고 하고요. EQ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헤르츠 단위로 올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브 이제 노래방 가면 에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이제 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믹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믹싱 과정이 끝나면요 마스터링을 또 해야 돼요. 이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앨범당 곡들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막 앨범당 10몇 개씩 있는 것도 있었고 이 음원들이 소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소리들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 음압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마스터링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로 많이 나오고 싱글 앨범이 많다 보니까 이 마스터링과 믹싱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믹싱을 통해서 음악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었을 때 얼만큼 크게 혹은 작게 들릴지를 조정해주는 작업을 마스터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믹싱에서 조금 놓쳤던 것들을 추가해주거나 수정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진짜 끝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했는데 이 과정들을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이 좀 생겨서 돈을 내고 싶다면 지금까지 거의 한 200 정도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인디밴드들이 곡을 낼 때 보통은 진짜 이 정도 한 곡에 한 200~3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밴드 붐이 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밴드가 붐이 오기 쉽지 않은 게 또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악기들을 다 리얼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의 세션비, 녹음실 비용이 엄청 커서 아무래도 기획사 입장에선 투자 대비 아웃풋이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가 많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된 음원을 가지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유통을 하셔야 되는데 유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멜론, 뭐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이런 곳에 음악을 보내는 건데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해주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유통사는요. 스트리밍 사이트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멜론을 갖고 있는 카카오 M, 네, 지니는 KT뮤직, 엠넷은 CJ E&M, 벅스는 NHN 벅스. 보통 인디밴드들은 이런 데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러볼 뮤직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어디서 들어봤죠? 그냥 들어봤어요. 네. 미러볼 뮤직, 포크라노스, 퍼플파인, 뭐 혹은 더 작게 루미넌트, 뭐 이런 유통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통사들은 낸다고 다 되진 않을 순 있어요. 들어보시고 자기 유통사의 음악적 색깔과 맞다. 그러실 때 유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더 영세하고 작은 유통사를 찾으면요. 보내면 바로 유통 날짜 잡아주시는 유통사도 있어요. 그럼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15에서 한 30%를 유통 수수료로 떼가는데요. 요즘에 평균은 한 20%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의 그 정도? 유통이 될 때마다 그 유통에서 15%를 떼가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저작권 혹은 실현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유통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하나 들을 때 1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치면요. 네. 그중에 60%는 이제 사업자들, 멜론, 지니, 벅스가 가져가고 40%를 이제 저작권이 관련된 사람들한테 가요. 네. 네, 그리고 그 40%를 또 이제 연주하신 분들, 뭐 이렇게 저작권이 있으신 작곡, 작사분들, 그리고 이제 유통사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예전에는 방송밖에 없었으니까 네네네. 뭐 TV에 나올 때, 라디오에서 나올 때 맞아요. 이럴 때 수익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이러니까 네.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다양하게 다 책정이 돼요.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스트리밍에서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막 스트리밍 막 일부러 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사를 찾아서 이제 보내면 한 계약서에 따라서 한 20% 정도 수수료를 낸다고 하시고 이제 그때 이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앨범 커버.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음악이 좋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커버가 예쁠 때 찾아 들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웍과 앨범 소개 혹은 크레딧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유통사에게 제출을 하시면요. 유통사에서 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발매 날짜를 정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큰 유통사들은요, 홍보나 프로모션 같은 걸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유통사는 이제 뭐 뮤직비디오가 아닌 라이브 클립을 찍어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멜론이나 지니를 소유하고 있으면 오늘 최신 앨범 상단에 띄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해주는데 개인은 사실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음원 유통에는 이렇게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아요. 가끔씩 진짜 영세한 유통사는 뭐 너 곡 내줄 테니까 5만 원 정도 내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좋진 않아요. 네. 유통은 어차피 유통 수수료를 떼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제가 만든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음악 유통 과정이고요. 사실 뭐 이거에서 이제 더 얘기를 나누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산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네. 이게 해외 유통사들보다 국내 유통사들이 저작권자, 그러니까 뭐라고 아티스트한테 주는 것들이 좀 적어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개인으로서 곡을 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는 아직은 없으니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곡을 만드는 거랑 앨범을 그 정규 앨범을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가요? 사실 정규 앨범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정하면 돼요. 내가 곡을 이번에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 내고 싶어 하면 처음에 아까 작곡 과정부터 네. 10개를 생각하시고 정규 앨범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럼 막 10개 작업 한 번에 하면 할인해주고 이러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앨범 단위로? 아니, 네. 그건? 그래서 유통사한테 보낼 때 이제 정규 앨범을 낼 거다 하고 10곡을 보내주면 들어보고 유통을 해주시겠죠. 사실 여기까지 유통을 하고 나시면 사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저작권을 등록해야 돼요. 네. 저작권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가입비 20만 원을 내면 그 저작권 협회에서 아까 유통을 했을 때 발생된 수익을 일부 저작권 협회에서 가져가신 걸 또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수수료를 떼가요. 20만 원은 일회성? 네, 처음에 가입할 때만 내면 연회비 돼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만 내면 돼요. 근데 또 나중에 분배할 때 수수료 떼어간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입을 해야지만 저희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은 또 내가 직접 연주를 했다, 노래를 했다 이러면 또 실현자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실현자 협회도 똑같이 수수료를 떼갖고 정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곡을 하면요. 한 곡당 한 달에 한 100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오, 음악 잘 됐네. 일반적인 그냥 개인 일반인 아티스트로서. 네. 그래서 사실 음악에 대한 정산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밴드분들도 혹은 힙합 하시는 분들도 행사가 수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닌 선물을 위한 곡이었잖아요. 당신의 선물이겠지. 돈도 좀 벌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추가로 이제 뭐 CD를 만들 건지 뮤직비디오를 만들 건지 약간 빈둥님 말씀처럼 뭐 정규 앨범으로 할지 싱글로 할지는 뭐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곡 만들기 끝입니다. 그럼 아까 해외 저작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외로 가려면 뭔가를 또 해야 돼요? 해외 유통사가 또 따로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통사를 통하면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다가도 다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의 비율이 조금 다르거나 하겠죠. 네, 해외 유통사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워너브라더스 뮤직, 네. 소니 뮤직 뭐 이런 것들에 저희가 내서 거기에서 유통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끝인데 뭐 또 그 유튜브에서 만약에 네. 올리면은 유튜브 수익은 따로 받지 않나요? 유튜브 수익이라는 게 그 유튜브 뮤직 말고 유튜브 말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약에 뭐 내 노래를 뮤직비디오 본다 그러면은 네. 저작권 따로 유튜브 수익 따로 이런 식이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의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울님의 영상을 올려도 그게 소울님 수익으로 잡히지 않나? 맞아요. 요새는 다 자동으로 네. 돼가지고 저작권 등록돼 있으면 아마 그렇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공유되던데요. 수익 공유 방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수익 정산서를 보면 네. 100원인데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요. 100원 주제에 뭐 어디에서 나오고 뭐 유선, 무선 뭐 스트리밍 어쩌고 저쩌고 난리해서 뭐 3원, 6원, 9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옛날에 그 무릎팍도사에서 네. 무슨 그 옆에 같이 붙어있던 밴드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네. 어느 날은 300원이 들어와가지고 저작권 협회에다 막 뭐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 갑자기 3만 원 들어와 있고 막 이랬다고. 그게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저작권을 많이 받으려고 자기가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노래방이 꽤나 크다 그랬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노래방에 올라가려면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거 팬들이 많이 요청을 해야 돼. 몇 명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나 노래방에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소울님 거는 지금 노래방에 없죠. 몇 명이 필요하죠? 저도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데요? 그 TJ나 뭐 이런 거기 막 그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 맞아. 일단 우리 4명이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다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노래를 올릴까요? 글쎄요. 만약에 하나 올린다면 뭐 올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낸 곡 중,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곡 중 다 포함해서. 첫 곡? 제 곡은 노래방에서 부르기 재밌는 곡은 아닌데 그나마 이번에 나오는 꽃자리란 곡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노래방 전용 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도 좋고 아니면 축가 전용 곡 만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좋다. 맞아. 그런 거 요새 릴스 한번 타면은 맞아요. 막 다 홍보될 것 같은데. 아니면 릴스에 삽입되는 곡만 만드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맞아. 쇼츠 컴퍼니였나? 아무튼 그런 데서 쇼츠에 음악 만들기도 한다. RM이 샤라웃 한번 해주면 딱 좋은데. 맞아. 아니면 박대성 씨? 다 불러. 그 아저씨. 아니면 그 봉황애 어린애가 어린애 해가지고 하면 소울님이 대박이 나면 우리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익 나누시나요? 어떻게 나누죠? 우리 한 3%는 줘야지.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수트님 안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끼리 나랑 유생님만 줘요. 이야기 따로 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음악이 들릴 때까지 한번 과정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모르는 얘기라서 흥미로웠고 단순히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모르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듣기 쉬웠던 것 같고 돈이 들어가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몰랐었는데 흥미롭네요. 그리고 나름 지금까지 앨범, 음원을 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소울님이. 이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돈을 내면서까지 하니까 힘듭니다. 또 이번에 나오는 곡들이 잘 돼야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한 200원만 나와도 100% 성장일까. 두 배를 한번 노려봅시다. 네. 저는 들으면서 너무 고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소울님은 본인을 위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보통은 이제 업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유통까지 가는 경우는. 그런데 그 모든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100원이 들어오면 성공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과정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게 좀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곡을 만들고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회는 보통 다 밴드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찬양단 했을 때 이 밴드분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 전반인 것 같은데 참 고집도 세시고 성향이 어마어마하세요. 성격이 어마어마하세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겪으면서 뚫고 앨범 내신 소울님이 저거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저희 길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가장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사람들이 저한테 쟤랑 작업하지 말라고 안 돼. 소울님이 잘 돼야 우리한테 3%가 떨어진다. 30원이 떨어진다. 매달 60원을 벌어야 돼. 얼마나 된다고 그걸 떼어가요. 3%면 3원이에요. 3원. 본인이 줘요. 본인이 소울님한테 주고. 소울님 100원 벌었는데 3%면 3원이에요. 3원이요? 30원 아니었어? 3원이에요. 30%로 해줘요. 뭐 30% 갑자기 떼어가. 유통사보다 많이 떼가네요. 어찌됐던 간에 네.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제 딱 마침 음원이 나와가지고 네. 이 에피소드랑 연결해가지고 들으시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선물이랑은 잘 모르겠지만 유생님이 판단해 주시죠. 네. 기획자니까 선물편 어땠는지. 뭐 저보다는 청취자분들께서 선물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다른 에피소드들도 괜찮았나요? 뭐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게.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나오나 그러면? 또 같은 답이 나오나? 어찌됐든 간에 시즌4의 첫 특집이었는데 아무쪼록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나름 뭐 100% 의도랑 부합하진 않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선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시죠? 네? 뭐 판단관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이 한 명 있네. 어찌됐든 간에 즐거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편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본인이 끝내시죠.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네. 세 번째 에피소드 장본둥의 선물론 한 번 더 들어주시고요. 행복론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구만. 선물론이 뭐야? 선물론이라고 했죠. 제가 행복론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에 유생님의 월간 인서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